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한규입니다. 평소에 의료와 관련된 이제 여러 말씀들을 드렸었죠. 의료, 진료, 질병. 오늘은 좀 색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의대 증원이 굉장히 큰 이슈죠. 이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2020년도에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을 했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또 전공의 의과대학생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총파업하고 수업을 또 거부하고 이런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면서 저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어쩐 일인지 의료계가 조용합니다. 의대 설립 하나 한다고 할 때도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의대 정원을 1000명을 늘리네, 3000명을 늘리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도 좀 조용하죠. 그리고 여론을 장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부는 언론사에 이 여론을 좀 조성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또 지시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요청을 해서 지금 정부의 협조적인 언론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연일 왜 의사들이 부족한지에 대한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은 과거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정권이기 때문에 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또 내놓고 반대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이 진행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당연시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실이 아닌 것이 지금 진실을 둔갑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강행될 때는 적지 않은 재앙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이 의대 증원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대표적으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윤 교수가 지금 선봉에 서 있죠. 그래서 그 주장에 어떤 허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거짓과 싸운다는 건 언제나 힘이 들죠. 첫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의대 증원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의사들의 급여가 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올 의사들과 경쟁을 할 나이가 아니죠. 은퇴를 앞두고 있고 또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젊은 의사들을 고용을 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저는 의대 증원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제 아들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밥그릇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무관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도 그러고 김윤 교수도 방송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의사 수가 적다. 이거 봐라.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7명인데 독일은 4.5명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봐라. 2.5명이다. 턱없이 적다. 멕시코 수준이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일본과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도 적고 지역 의료도 붕괴가 되고 의사를 못 만나서 환자들이 길에서 헤매다가 사망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의사들이 연봉을 너무 많이 받아간다. 요즘은 또 연봉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문제가 많죠.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 조금 전 김윤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숫자가 밑도는 것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2019년도 통계인데요. 왜 작년도 통계는 없느냐? OECD가 이 통계를 수집할 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계를 수집을 해서 자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안 나옵니다. 네. 자,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5명, 저 오른쪽 끝에 있고 그리고 OECD 평균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 많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냐? 왼쪽에 상위 12개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리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스페인, 독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러시아, 체코, 일본, 대한민국. 일본과 대한민국은 34위, 35위인데 밑에다가 그냥 그 상위 12개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자,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 교수는 얘기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 반면 의사들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의사 정원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의사 과잉이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개 말이 다 맞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적은 것. 의사의 적정한 숫자가 얼마냐?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적죠. OECD 평균이 적절한 숫자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적은 건 사실인데 OECD 38개 나라 중에서 의사 숫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OECD 평균의 2.6배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이게 중요하죠. 가장 빠르게 이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표를 보면 지금 OECD 평균보다 의사 숫자가 적은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전체를 다 해도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신규 의사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겠죠. 시니어 의사의 비율을 보면 OECD 평균 34%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55세 이상 시니어 비율이 23%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의 밀도입니다. 의사의 밀도. 의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국토가 커서 멀리 몇 시간씩 운전을 해야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의사가 숫자가 많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메디컬 빌딩 어디 가나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밀도가 의사 밀도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네덜란드와 그리고 이스라엘 다음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좁은 국토에 몰려 있죠. 그래서 의사를 언제든지 손쉽게 가까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 숫자가 적다 그러면 정말 적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또 반증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 서비스를 국민이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 여기는 숫자는 평균 수명이 아니고 평균 여명입니다.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평균 여명. 즉 이게 2019년도 통계면 2019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에 대한 평균 여명인데 OECD 평균이 81세인데 우리나라가 83.3세로 무려 5번째에 있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에서 5번째. 즉 국민이 건강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까 의사 숫자의 순위를 한번 보셨었죠? 1위부터 12위까지 봤고 34위인 일본, 35위인 대한민국. 자, 여기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의사가 가장 많은 그리스. 그리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한참 순위가 뒤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평균 여명을 편의상 수명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한참 뒤쳐져 있어요. 2위인 오스트리아 비슷합니다. 3위인 포르투갈도 마찬가지. 그리고 의사 숫자가 정말 많은 리투아니아 5등 어디에 있습니까? 평균 수명이 76.4세에 불과합니다. 즉 의사 숫자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의사 숫자가 다가 아니죠. 의사 숫자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 OECD 국가 전체에서 최장수 수명을 자랑하고 있죠. 연간 사망률 OECD 전체 나라 중에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압도적으로 사망률이 낮습니다. 국민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의료 직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환자가 사망한 것, 그리고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인데도 사망한 것, 그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또 압도적으로 낮죠. 특히 치료할 수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는 거 보면 스위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낮습니다. 즉 치료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진단과 치료를. 진료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사가 그렇게 부족했다면 뇌경색 치료 성공률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뇌경색 환자 45세 이상의 뇌경색 환자 사망률인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낮죠. 자궁암 치료 성적도 좋습니다. 식도암 치료 성적 월등히 좋습니다. 두 번째죠. 일본에 이어서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말 부족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사를 만나기 어려웠다면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사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통계는 또 굉장히 흥미롭고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병원을 좋아합니다. 진료받기를 좋아하죠. 1년에 OECD 국가의 국민들이 평균 6.8회 진료를 받는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 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려 17.2회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의 2.5배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과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어느 순간 확 앞질렀어요, 일본을. 왜 그런지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진료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를 손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의사 만나기 힘드는데 어떻게 OECD 평균에 2.5배 더 진료를 많이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몇 배 더 일하는지 여러분 금방 짐작할 수 있겠죠? 자, 평균 입원 기간 평균의 2.4배.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유난히 많이 아픈가 봐요. 자, 의사가 부족했다면 이렇게 의사를 쉽게 만나는 게 여러분 가능했겠습니까? 의사 만나는 게 대한민국에서 진짜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못하죠. 지금 젊었을 때 해외 나갔다가 여기민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다 의료 서비스 때문입니다.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우리 다른 OECD 국가들 지금 현재 상태 어떤가 한번 볼까요? OECD 평균 백내장 수술 대기 기간이 3개월 이상, 백내장 수술 받기 위해서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환자 비율이 44%입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데는 백내장 수술 받으려면 65%가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백내장 수술 받으려면 원하시면 그날도 받을 수 있고 다음 날도 받을 수 있어요. 백내장 수술하는 병원들, 의사들 정말 널려 있습니다. 내가 어느 의사에 받을까가 고민되는 것이지 어느 병원을 갈까가 고민되는 것이지 여기처럼 3개월 이상을 기다려요. 백내장뿐이 아니죠. 백내장은 급하지도 않죠. 고관절 치환술 이런 거는 꽤 급합니다. 환자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국가들 60, 70%가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금방 받죠.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 연세 드신 분 많이 받으시죠? 이건 대기 기간이 덕입니다. 한번 보시죠. 노르웨이,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칠레 이런 데 80에서 90%가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의사 숫자가 적습니까? 만나기 힘든가요?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고? 김윤경 교수가 또 얘기합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지방의료가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구 1000명당 서울에는 의사가 4.7명이 있는데 세종에는 1.94명, 전북에는 3.11명, 경북에는 2.15명 이런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 그래프만 보지 마시고요. 저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그 지방에서만 진료를 받나요? 진료받으러 다 서울로 오시잖아요. 누군가 등 떠미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오시잖아요. 큰 병원, 좋은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 그 병원들은 다 서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 의료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 여기 대형 병원들은 뭐 지방에도 있지만 주로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죠. 여기 첫 번째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게 뭐냐면 자기 돈이 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치료를 받을 때. 예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특진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진료비가 비쌌고 중소병원 또는 개인병원에서는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5%만 내죠. 부담이 뚝 떨어졌어요. 그나마도 실비보험으로 또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어졌어요. 의료비에 대한 부담금이. 그러니까 대형 병원, 큰 병원 별로 가는데 장애 요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의 발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지방병원 살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간결하고 확실한 해결 방법. KTX와 SRT를 당장 없애면 된다. 지금 1일 생활권 해서 지방에서 손쉽게 서울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SRT 수서역에 보면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삼성 서울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바로 실어 나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의료가 무너진다? 지방 의료가 무너지는 제일 큰 이유는 서울의 이런 대형 병원들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환자들. 자,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가. 이것도 큰 원인입니다. 즉 본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병원들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또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을. 그래서 이건 환자들에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케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현재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근데 동네 의원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는 큰 병원에서 동네 의원으로 바꿀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종합병원 이상 큰 병원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이 75.9%, 거의 대다수죠. 즉 문재인 케어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보장성 강화 대책, 이것이 얼마나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대형 병원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 소위 말하는 탑5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환자의 18.2%가 비수도권이었는데 여기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나니까 사실 서울 경기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한
거의 50% 가까이 되죠.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18.2%였는데 이게 23.9%로 10년 만에 굉장히 크게 뛰었다는 거죠. 저게 2018년도고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통계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지방의료 얘기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농촌의사의 비중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OECD 평균보다 의사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데가 오히려 도시 농촌의 불균형이 훨씬 더 심합니다. 즉 의사를 많이 뽑아야 농촌에 의사가 갈 것이다. 지방에 의사들이 더 많이 갈 것이다. 전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의료 얘기를 합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졌죠. 지금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더 빨리 붕괴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의사가 적어서 그렇다. 그래서 의사를 많이 뽑으면 필수 의료 분야로 낙수 효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정부 어느 인사가 주장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크게 분개를 했죠. 낙수 의사라니 참. 자, 필수 의료가 왜 무너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 수가예요. 의료 수가가 낮다 그러면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지금 실비보험에 이제 많이 가입이 돼 있어서 지금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많이 낮습니다. 이거를 통계를 통해서 금방 검증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진료를 2.5배 더 많이 받는다. 입원도 그만큼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료비를 더 써야 되죠. OECD 평균에 비해서. 2019년도 통계도 이게 많이 올라서 지금 OECD 평균의 83.3%가 된 거예요. 전에는 이게 60, 70%였습니다. 아니 의료 이용률을 외래 진료도 더 2.5배 하냐고. 입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어떻게 의료비가 더 적지? 싸니까 그런 거죠. 답은 하나입니다. 자,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을 봐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50%입니다. 의료비를 0.3%만 우리가 쓰고 있고 OECD 평균 0.6% 쓰고 있죠. 의료비를 적게 쓰는 거예요. 의료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서비스는 2.5배 많이 이용하는데 비용이 50에서 83%에 불과하다면 서비스 단가가 OECD 평균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죠. 병원비도 이건 OECD에서 발표한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료 장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나온 숫자인데 OECD 평균의 66%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얼마나 낮은가 연구를 해봤어요. 둘 다 정부기관입니다. 2006년도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건 뭐 하는 데냐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 이렇게 진료를 했으니까 공단에 부담금을 주세요라고 청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이제 심사평가원 여기서 심사를 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돈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료비 원가 분석을 수행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원가 분석입니다. 원가. 의사들이 분석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실은 의사들은 그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의사들은 심평원을 적이라고 생각해요. 적. 왜냐면 여기서 다 심사해가지고 깎으니까. 그 삭감이라 그러는데 그냥 깎아서 그냥 줘요. 그냥 받아야 될 게 한 달에 받아야 될 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럼 뭐 이것 때문에 깎고 이거는 인정 못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1,000만 원 청구를 했는데 뭐 700만 원 주거나 800만 원 주거나 중간에 어이없는 얘기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어느 할머니가 어깨하고 무릎이 아파서 동네 입원해 가지고 한 달 내내 30일을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환자는 할머니는 본인 부담금만 내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진료비의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의사가 청구하죠. 외국 같으면 이 할머니에게 한 달 동안 내내 이용하시면 이건 너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한 달에 보름만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는 가서 다 진료받을 수 있어요. 이거 못 오게 하면은 의사가 처벌받죠. 진료거부로. 그리고 의사가 청구를 하면 의사한테 한 달치 진료비를 안 줘요. 너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보름치만 줘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그리고 물리치료를 2군데 하잖아요. 이 할머니가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한 군데만 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심평원을 미워해요. 그 심평원이 수행한 연구예요. 그랬더니 진료수가, 여기서 얘기하는 진료수가라는 거는 환자한테 받는 것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걸 합한 총액입니다. 이거의 원가 보존율이 73.9%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가가 10,000원이 들었으면 환자한테 받는 것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걸 합했을 때 7,390원이라는 거예요. 적자인 거죠. 잘 안 믿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건 2006년도 통계고요. 2016년도에 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산병원에서 이제 연세대 산학협력단에게 요청을 해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 계산 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라는 아주 복잡한 이름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여기에서 원가 분석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전체 의료기관의 원가 보존율이요. 69.6% 나왔어요.
2016년도 통계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통계고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가 보존율이 무려 62.2%예요. 내가 10,000원을 들여서 환자를 진료를 했으면 받는 게 6,220원을 받는 거고요. 1,000만 원을 들였으면 622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어떻게 손해를 보는데 동네 병원 원장님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여러 이제 진료의 영역별 뭐 수술이니 뭐 등등등 했는 검사 뭐 여러 가지 해봤더니 원가의 평균 보존율이 또 78.4%. 그런데 그중에 진찰료와 입원료는 절반이거나 절반이 채 안 되는 거야. 진료 수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즉 10,000원이 들었는데 5,000원밖에 못 받는 거죠. 말도 안 되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버티나?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가 CT, MRI, PET 이런 장비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대학병원 가서 MRI 찍으려고 그러면 몇 시에 오라 그래요? 내가 편한 낮 시간에 갈 수 있습니까? 새벽 3시에 오라 그러고 그냥 돌립니다. 그냥 엄청나게. 이 검사는 원가 보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120%가 넘고 1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가 보존율에 환자의 적정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분 진료, 3분 진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쓱 가서 의사 잠깐 보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환자분들이 나는 의사한테 내가 돈 10,000원이라도 더 주고 심지어 뭐 50,000원이라도 주고 나는 좀 충분히 얘기하고 싶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참 제도가 문제가 많아요. 장비도 많고 검사도 많이 합니다. 자, 어떻게 버티나.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는 이걸 가장 우려를 합니다. 의대 정원 됐을 때, 그래서 경쟁이 심화됐을 때 윤리가 무너지는 거죠. 이 생내장이라는 단어는요. 의료계에 등장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5년이 넘었어요. 생내장이 뭐냐면 백내장이 아닌데 아니면 아주 경한 백내장인데 백내장이라고 진단하고 수정체를 바꾸는 거예요. 설마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아닙니다. 이건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안과가 그런 거, 안과 의사들이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일부 브로커들과 결탁한 의사들이 많이 행해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안과 의사의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백내장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다가 작년 초였나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모든 백내장 수술을 일괄 입원 처리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즉 그동안 모든 백내장 수술을 다 입원 처리를 해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았었는데 외래 진료보다 수술을 받게 되면 혜택의 폭이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거기 브레이크를 딱 건 거예요. 즉 모든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즉 백내장 수술을 받은 다음에 입원으로 인정받아갖고 환자 본인 부담금 조금만 내는 그게 어려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백내장 수술이 이렇게 급감을 했어요. 넉 달 사이에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0이었으면 5%로 줄었어요. 백내장 수술 건수가. 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요. 필수 의료가 왜 무너지느냐. 필수 의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하게 막 흔들어가고 무너뜨리는 사람 누구냐? 대한민국 판사들입니다. 이건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의를 가지고 진료하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파산자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소아청소년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안 됐어요. 2014년도에 지원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이 지원율이라는 게 뭐냐면 전공의 TO가 있는데 전공의 TO가 예를 들어서 뭐 50개가 있다. 그러면 몇 명이 지원하느냐. 그거에 2014년도에 수도권 120%가 지원했고요. 비수도권 지원율도 꽉 찼었어요. 2023년도에 올해 어떠냐? 수도권 지원율 3분의 1도 떨어졌고 비수도권 지원율은 95%가 떨어졌습니다.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지원한 사람들이 끝까지 마치느냐? 아니에요. 중간에 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이 일이 있었던 거죠. 2018년도에 이대 목동병원의 교수들을 구속했죠. 의료진은. 감염 사태 책임을 물어서 간호사가 뭘 잘못했는데 뭘 섞어서 줬는데 의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구속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또 명백한 사망의 원인이라고 밝혀지지도 않았죠. 결국에는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정말. 그래서 다들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었고 경고를 했었죠. 소아청소년과 지원자 확 줄어들 거다.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줄었죠. 그리고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떤 원장님이 의원무 닫겠다라는 걸 글을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 9살짜리 아이가 보호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진료 보러 와서 보호자와 함께 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던 이 필수 의료 의사들을 정말 진절머리를 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또 보시죠. 제가 흉부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환자가 이게 양성종양인지 악성종양인지 또는 염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있는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검사 겸 수술 목적으로 들어가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깥에서 조직을 떼서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때는 수술을 해서 수술대에서 일부 조직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술을 할지. 그런데 어떤 환자에게 이 흉부외과 의사가 쐐기 절제술이라는 건 뭐냐면 폐가 있으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잘라내는 걸 쐐기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 건 폐가 오른쪽 폐는 3개 엽으로 되어 있고 왼쪽 폐는 2개 엽으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을 잘라내거나 2분의 1을 잘라내는 거, 이게 폐엽 절제술이죠. 이 환자에게 이 의사는 처음에 설명을 쐐기 절제술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쐐기 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수술하다 보니 염증이 생각보다 더 많이 퍼져 있었고 그래서 쐐기 절제술을 하지 않고 폐엽 절제술을 했어요. 오른쪽 폐였기 때문에 3분의 1을 뗀 겁니다. 여기 떼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폐가 금방 채웁니다. 폐엽 절제술하면. 그래서 운동 기능이나 일상생활엔 아예 지장이 없고요. 운동선수라면 뭐 달리기 선수라든지 그러면 운동 기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사람이라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나한테 쐐기 절제술 한다 그래놓고 폐엽 절제술을 했다. 나한테 설명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 의사가 환자에게 11억 원을 물어내라는 대법 판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환자는 완전히 건강을 찾았고요. 이 의사 덕에. 그리고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까지 받게 됐죠. 어느 의사가 이런 일을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징역형을 받았죠. 오진했다는 이유로. 또 오진을 한 외과 의사도 또 실형을 법정 구속이 된 일이 또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의사들이 이 필수 진료 업무를 계속 하고 싶을까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한국에서 일하던 어느 젊은 의사가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근무를 시작한 첫날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근무를 시작하는데 그 병원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우리 병원에 함께 일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병원에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 말에 이 의사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 가장 나에게 필요했던 말, 가장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 듣고 싶은 말, 존중과 보호. 그거를 병원에서 얘기할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존중과 보호인데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그 존중과 보호가 다 안 되는 거죠.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이유 간단합니다. 이름 많고 대우는 제대로 안 해주고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 교수가 또 말합니다. 의료비 증가가 의사들의 높은 인건비 때문이다. 이걸 낮추면 된다. 정말 소리입니다. 자, 대한민국 의사 일을 정말 많이 하죠. OECD 평균의 3.3배를 진료합니다. 이거는 쭉 그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일하냐? 환자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의료 이용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의료 수가가 싸니까 의사들은 이렇게 진료를 많이 해야지만 자기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병상 숫자인데 병상 숫자도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4.4개의 병상인데 우리나라는 12.4예요. 3배 가까이 높죠. 입원도 많이 하고 실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OECD 평균에 거의 3배 가까이 일하는 의사들의 수입은 어떠냐? 오늘 보니까 또 어디 언론에 났던데 대한민국 의사 연봉이 최고더라고. 가장 최근 이 OECD의 헬스 데이터까지는 안 나와 있었어요. 제가 놓친 거 아니죠? 없더라고요. 안 보내나 봐요. 왜 그러는지. OECD 통계 한국 의사들 연봉 데이터가 없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의사들 적정 연봉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의사들은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자기 적정 수입이 있어요. 나 이 정도는 벌어야 돼.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노력 많이 했는데 남들보다 군대도 1년이 뭡니까? 지금 1년 차이가 더 나죠. 이제는. 의사들은 여전히 39개월을 가거든요. 일반 사병들 요즘에 18개월 가죠. 그러면 2년 차이네요 거의. 그리고 수련 기간이 또 있죠. 집에도 못 들어가죠. 뭐 주 40시간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저도 그랬지만 주 120시간 요즘은 전공의 특별법이라고 해서 88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처럼 120시간 지금은 일하지는 않겠지만 당직도 많이 하고 어느 회사가 30일 중에 28일 당직하라 그러면 거기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교수들도 당직 계속 쓰거든요. 사람이 부족해서. 연봉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더 찾아서 따로 한번 별도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 정말 필요한가? 김윤 교수가 나와서 2030년이었나요? 10,000명에서 2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그 데이터가 2035년이군요. 데이터가 보건사회연구원의 그 연구를 바탕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너무나 엉터리로 숫자 계산해가지고 여기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의사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맞다. 이게 잘못 계산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정말. 그래서 2035년도 이 의사가 27,000명 부족하다는 걸 다시 계산하니까 34,000명이 과잉이라고 지금 젊은 의사들이 또 발표를 했죠. 저는 이거를 뭐 검증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2035년에 의사 27,000명 부족 보고서 이건 엉터리라는 건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왜 반대하냐. 아까 제가 제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와는 전혀 사실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의대 정원이. 제가 염려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쟁 심화가 가져오는 윤리 붕괴. 가장 우려하는 거죠. 우리 의사 수와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의사 숫자는 지금 계속 올라가죠. 이거는 지금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현재가 유지된다고 할 때의 그래프입니다. 다만 의사 사망은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지금 인구의 변동 추이인데 저거는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거는 또 반영을 안 해놨어요. 대충 보시면 됩니다. 자, 적어도 198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 30년 사이에는 인구가 37.6% 증가할 때 의사 수가 438.5% 증가했어요. 4배 이상 의사 숫자가. 그래서 인구 증가 속도에 의사 증가 속도가 11.7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사 한 명당 이 의사가 몇 명의 잠재적 환자, 즉 국민을 보는 게 적합한 숫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들마다 의료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것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건 없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곧 200명대로 떨어지거든요. 의사 1인당 국민의 숫자가. 그러면 200명 중에 누군가가 아파야 이 한 명의 의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의사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 의료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물품이나 이런 거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컵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컵을 사는 사람, 수요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시장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컵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의료 서비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의사가 하나 생기잖아요.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이 의사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면 각각의 의사들은 기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윤리가 무너지죠. 이미 지금 거기에 온 거예요. 이미. 이 쏟아지는 의사들이 앞으로 뭐 하면서 먹고 살까? 제 밥그릇을 걱정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잉진료, 윤리의 실종, 이 두 가지가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런데 이걸 환자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의료 서비스는 의료 정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성이 있어요. 의사가 아는 것만큼 환자가 알 수가 없어요. 의사가 내린 진단을 환자가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의사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해요. 이게 가장 적합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환자가 아 정말 그런가? 쉽게 설명하면 차 가지고 정비공장에 들어갔는데 차가 뭐 소리가 나서 또는 어떤 증상이 생겨서 정비업체에서 뭐가 고장났고 뭐가 고장났고 그래서 뭐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거 검증할 수 있나요? 검증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소 잘못 만나면 바가지를 쓰는 거죠.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의사를 잘못 만나면 자기 건강이 위협받고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실력 없는 요리사를 만나면 한 끼의 식사를 망칩니다. 실력 없는 변호사를 만나면 금전적 손해를 보죠. 실력 없는 의사를 만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의사들 여러분 앞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 의사를 돈 너무 많이 받아. 의사를 급여 낮춰야 돼. 왜 일반 급여 생활자보다 의사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플 때는요. 최고급 의사를 찾아가려고 하죠. 연봉 진짜 많이 받는 의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의사들은 급여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몸을 진료할 의사는 돈 많이 받아야 돼. 아이러니하죠. 의사는 절대로 무한 경쟁 환경에 놓이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젊은 세대 부담 증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너무나 간과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령화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4배예요. 최고입니다. 최고.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갈 때까지 15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6년이 걸렸죠. 독일이 77년, 미국이 94년 걸렸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이렇게 빨리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비가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져요.
이 의료비를 누가 내나요? 노인이 내나요? 노인이 벌어서 노인의 의료비를 감당하나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벌어서 노인의 의료비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노인의 의료비를 낮추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출산율까지 낮아지는데. 출산율이 아주 높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출산율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낮잖아요.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 나라인데 정말 노인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노인의 국가죠 지금.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질 않잖아요. 지금 0.78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국가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유소년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14명인가 16명이 65세 이상을 부양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그 8명에 1명. 지금 2020년에는 4명에 1명이죠. 이미 지났죠 지금. 2050년이 되면 1명에 1명을 부양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더 많이 줄고 있을 거예요 앞쪽으로. 그런데 의사를 더 뽑아서 의사를 뽑으면은 의료비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다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에요. 지금 이 그래프는 전체 인구에서 나이 80 이상 되는 노인들의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가 아주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죠. 결론 의대 증원이 아니라 감원을 고려할 때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통계인데 보시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 국가에서 아주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평균 수명이. 3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5번째잖아요. 그렇게 오래 사는데 나는 몸이 그냥 아프거나 아주 많이 아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OECD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OECD 평균의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나요 지금? 여기 뉴질랜드하고 미국을 한번 볼까요? 10명에 9명이 나는 건강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10명에 3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건강한데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00명 중에 77명이 병원에서 사망해. 병원을 좋아해.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장기 요양도 남들은 집에서도 하고 너싱홈에서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병원에서 비율이 높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죠. 뭐 다 병원이에요. 장기 요양도 병원, 죽는 것도 병원, 입원도 훨씬 많이 하고 의사도 훨씬 많이 만나고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의사 수가 안 부족하고요. 병원 문턱이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의사 수가 안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정치권들이 표 떨어지는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 통제를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자가 의료기관을 너무 많이 이용하면 환자한테 이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병원에 돈을 안 주는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의대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원을 논의해야 할 때다. 그리고 의료 소비자의 병원 이용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의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